어느 때부터인가 사연을 듣는 것이 제 생활의 일부가 되었어요. 사연을 들으면서 웃기도 하고 눈물을 짓기도 하죠. 그런데 그동안 제가 겪은 일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이제 용기를 내서 저와 저희 집안이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우선 저는 50대 초반의 여성이랍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는 20년이 넘었죠. 오늘 들려드리려는 이야기는 저희 시댁과 관련이 깊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야기 중간중간에 시댁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네요. 우선 시아버님과 시어머니는 슬하에 아들 둘을 두셨고 제 남편이 맏아들이에요. 남편의 아래로 남편보다 2살 적은 시동생이 있죠. 시댁 어른들은 저희 며느리들에게 참 살가우셨어요. 어머니, 이번 김장은 100포기는 해야 명절이나 제사 때 손님 접대할 것까지 다 될 것 같은데요. 아예 하는 김에 200포기해서 여기저기 좀 나눠드리죠. 어머님은 그저 앉아서 말씀으로만 하세요. 저하고 동서가 다 하기로 했어요. 얘들이 김장 200포기가 무슨 어린애들 장난인 줄 아니? 100포기도 많다. 그저 50포기 정도나 해서 우리 식구 먹고 제사 명절 챙기자꾸나. 제사도 다른 집만큼 많지 않은데 뭐하게 그렇게 김장을 많이 하니? 고생된다. 그만두거라. 어머님은 늘 이런 식이셨어요. 제사 음식이나 명절 음식도 좀 넉넉히 할라치면 오시는 분이 거의 정해져 있으니 꼭 상에 올리고 그분들 대접할 만큼만 하라고 하셨죠. 남들이 말하는 그 시월드에 대한 스트레스 같은 것은 없었답니다. 시부모님이 저희에게 공평하게 잘 대해주시니 동서 간의 갈등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시댁은 사실 시댁이라기보다는 또 하나의 친정 같은 그런 곳이었답니다. 자연히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은 저희 두 며느리의 친부모님 같으셨고요. 한 가지 걱정거리는 시아버님의 혈압이 너무 높으시다는 거였어요. 벌써 여러 번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가신 일이 있었죠. 어머님은 아버님 수발에 정성을 다하고 계셨고 우리 며느리들도 혈압에 좋다는 음식과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어머님을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걱정하던 일이 또 닥쳤답니다. 시아버님이 어느 날 다시 쓰러지신 것이었어요. 시댁과 우리 집 그리고 시동생네까지 집안에 그야말로 난리가 났죠. 119 구급대가 출동했고 아버님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셨어요. 저희 내외와 시동생 내외도 하던 모든 일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알아보니 이번에는 위급한 고비는 넘기셨다고 하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런데 혈압이 워낙 높으셔서 아무리 잘 관리를 한다고 해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장담을 못한대. 정말 걱정이야. 평상시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이런 일을 줄일 수 있는지 말을 안 해주던가요? 언제 또 이렇게 될지 모른다면 그에 합당한 관리도 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냥 벌어지면 또 당해야만 한다는 건가요? 시어머님을 비롯해서 시동생과 동서 그리고 우리 내외의 얼굴에 근심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는 아예 아버님 곁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으셨고요. 정말 위험한 고비를 넘기셨다고 의료진이 말하더군요. 그렇게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다시 아버님을 집으로 모셔왔어요. 시어머니가 최선을 다하셨지만 시어머니도 이제는 연로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간병인 2명을 고용하고 있었어요. 참 저희 시댁의 형편은 남들이 볼 땐 부유하다고 할 만했습니다. 시아버님의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는 자세히 몰랐지만 아무튼 시아버님께서 집안을 풍족하게 이끌어 오셨죠. 간병인들이 전문가답게 잘하고 있었지만 시어머님은 간병인들에게만 아버님을 맡겨두지는 않으셨어요. 아버님께 좋다는 일은 무엇이든 하셨고 종교에 의탁하시면서 아버님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이런 어머님의 정성 때문인지
한동안 아버님은 안정적인 상태에 계셨어요. 그런데 의사가 이런 일이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른다고 했었죠.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시면서 가족들이 다소 안심하고 있을 때 다시 사고가 터졌답니다. 아버님이 다시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결국 아버님께서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셨죠. 모든 가족의 눈물 속에서 아버님은 영면하셨어요. 남편과 서방님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시어머님은 마치 넋이 나간 분 같았습니다. 아버님이 거의 밤 12시가 가까이 되어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우리 가족은 빈소를 먼저 차려놓고는 문상객 없는 빈소를 몇 시간가량 지키고 있어야 했죠. 그리고 날짜상으로는 나흘장을 치르게 되었어요. 3일장을 하려다 보니 돌아가신 첫날이 겨우 몇 분밖에 안 되어서 사실상 2일장이 되었기에 하루를 더 모시기로 결정을 한 것이었죠. 처음에 넋이 나간 듯 하셨던 시어머님은 많이 회복하셨고 우리 내외와 시동생 내외도 그랬어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아버님의 상태가 늘 위태하셨기에 우리 모두가 항상 이런 일을 각오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이었죠. 언제 쓰러지셔서 잘못되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도 그래서 처음과는 달리 많이 담담해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처음으로 아버님의 재산에 관한 말씀을 꺼내셨어요. 너희들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이 꽤 되는구나. 우선 우리가 사는 집도 작지 않고 서울에 4층 건물이 또 있단다. 그리고 경기도 안에 땅이 조금 있고 나는 거기서 내 요양원비만 빼고 너희들에게 모두 주려고 한다. 우리 내외와 시동생 내외는 아버님의 재산 상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지내왔어요. 남편과 시동생은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각자의 가정을 잘 이끌고 있었고 시부모님은 풍족한 노후를 보내고 계셨었죠. 제 남편이나 시동생이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재산 상속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어요. 두 형제가 성격이 비슷했고 물질적인 면에 대한 큰 욕심이 없었죠. 그래서 집안의 재산에 관한 이야기도 사실 지금 어머님의 말씀 때문에 처음 알게 된 것이었답니다. 엄마가 요양원을 왜 가요? 그리고 유언 없이 돌아가시게 되면 원래 배우자가 제일 많이 상속받는 거예요. 엄마가 알아서 하실 문제긴 한데 저희는 엄마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좀 많이 해두고 싶네요. 그래요, 어머님. 어머님이 알아서 처리하실 문제이기는 하지만 아범 말이 맞아요. 어머님이 왜 요양원 생각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어디 편찮으신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편찮으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있잖아요. 그 재산 어머니 살아생전에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떠나실 때 저희 나눠주시고 가세요. 사람이 너무 욕심이 없는 것도 못 쓴다. 너희 둘에 대해서 그게 제일 걱정이야. 생전에 아버지도 니들 그런 성격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셨다. 너희 둘도 모자라서 안 사람들까지 그러니 원. 아버님 살아생전 이야기가 나오자 어머님이 다시 큰 눈물을 보이셨어요. 저희들도 같이 모두 울었고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최초의 문상객이 도착했답니다. 저희 시댁 친척들 중에서 자주 저희 집에 드나드시던 어른 한 분이 계셨는데 저의 시외삼촌 되시는 분이셨어요. 즉 시어머니의 손이 오빠 되시는 분이었답니다. 이분이 빈소가 차려지자마자 달려오셨더군요. 그런데 들어오시면서 시어머님이 저희한테 하신 말씀을 들으셨던가 봐요. 재산을 왜 자식들에게 그렇게 모두 주겠다는 거야? 늙어서 단 한 푼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자식들한테 대접받는 거야. 돈 없어 봐라. 어디 자식들이 어머니를 어머니 대접하는지. 그분은 우리를 앞에 놓고 우리가 재산을 상속받으면 어머니를 나몰라라 할 것이 분명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극도로 화를 내고 계셨습니다. 나는 네가 사는 동안 그런 대접받는 꼴 못 본다.
아이들에게 재산을 모두 주겠다는 생각 당장 접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그러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고는 나갈 때도 역시 옷자락을 휙 젖히시면서 분노를 표하고 돌아가셨죠. 사실 시외삼촌 되는 분의 말씀 중에 맞는 말씀도 있었어요. 우리 내외와 시동생 내외가 그럴 리는 없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상속을 해주고 이제 남은 것이 없어지자 자식들에게 천대받는 노인들, TV 연속극에서도 흔히 나오고 가끔은 그런 노인들에 대한 학대 이야기도 뉴스에 나오곤 했죠. 아마도 시외삼촌이 그런 일을 걱정하셨던 것이 아닐까 하고 남편이 말하더군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까지 하면서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고인의 빈소 앞에서 그런 식으로 화를 내며 사라져버린 시외삼촌의 행동은 좀 지나치다 싶더라고요. 3일장, 사실은 4일장을 치르고 슬픔에 잠겨 계시는 어머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든 사람 티는 안 나고 난 사람 자리는 크다는 말이 있잖아요. 집안에 사람 하나 더 들어오는 일은 그렇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한 사람이라도 있던 사람이 나가고 나면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게 마련이죠. 더구나 가장으로서 한 집안을 빈틈없이 이끌어오셨고 다정다감하신 성품을 가지신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셨어요. 집안이 그냥 텅 빈 것 같았답니다. 모두 그런 상실감을 느끼며 거실에 말없이들 앉아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시동생이 안방 쪽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서방님, 아버님 생각이 간절하시니까 아버님이 안방에 계시다고 생각해서 없는 소리를 들으셨던가 봐요. 마음을 좀 편히 가라앉히세요. 가서 따뜻한 차라도 한 잔씩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할게요. 시동생이 아버님 생각에 안방 쪽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고 생각하고 시동생을 위로했죠. 그리고 제가 식구들을 위해 차를 준비하려고 동서와 함께 일어서려는 순간 제 귀에도 역시 안방 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어요. 두 사람이 다 헛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안방으로 가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안방에서는 참으로 의외의 장면이 펼쳐지고 있더군요. 주인도 없는 방에서 시외삼촌이 무언가를 찾으시는 듯 이리저리 뒤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오라버니, 주인도 없는 집에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도대체 우리 안방에서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며느리들도 다 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창피한 짓이냐고요. 아이, 별일 아니다. 그저 매제가 눈에 어른거려서 주로 매제가 있던 방에 들어와 있던 것뿐이야. 이 사람 생각할수록 마음에 새록새록 하는구만. 나 그만 간다. 다들 마음 잘 추스르고 이 어머님 잘 모시고들 있어. 그러면서 시외삼촌은 급히 자리를 뜨셨어요. 설마 시외삼촌이 방에서 뭔가를 훔쳐가려고 하셨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며칠 전 빈소에서 재산 문제를 가지고 극도로 화를 내시던 것이 생각나면서 제 눈에는 시외삼촌이 참 이상하게 보였답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을 쉬신 다음에 대충 몸과 마음을 정리하신 시어머님께서 저희 모두를 불러 모으셨어요. 내가 전에 니들한테 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 니들에게 모두 넘길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 요양원으로 갈 거야. 너희들 아버지도 안 계신 이 집에 더 이상 있는 것도 싫구나. 너희들에게 짐 되는 건 더더욱 싫고. 남편과 시동생은 펄쩍 뛰며 반대했죠. 저희들이 이렇게 건재한데 엄마가 왜 요양원을 가요? 혼자 계시는 거 저희도 반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면서 엄마 모실 거예요. 아우도 반대 안 할 거고요. 엄마가 우리한테 짐이 되다니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형 말이 맞아요. 엄마, 왜 집도 절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엄마 요양원에 보내놓고 저희가 어떻게 두 발 뻗고 잠을 잔단 말이에요?
시어머님이 처음에 운을 떼실 때는 단시간 내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요양원으로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았어요. 그러나 두 아들의 극력 반대에 부딪혀서 그러지는 못하셨죠. 혼자 계신 어머님이 걱정되어 우선은 저희 집으로 어머님을 모셔왔답니다. 저희 집에 모셔놓고 정성을 다해서 어머님을 보살폈어요. 그런 정성의 어머님은 그럭저럭 아버님을 잃은 상실감을 극복해 가시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마침 지독한 독감 유행하던 때였답니다. 이 독감의 증상이 정말 대단하더군요. 어머님이 먼저 앓기 시작하시고 저까지 어머님에게서 옮았는지 똑같이 앓게 되었어요. 기침이 끝없이 나고 가래가 끓어서 호흡이 힘들고 근육통에 설사까지 동반하는 지독한 독감이었죠. 이렇게 지독한 독감은 태어나서 정말 처음일 정도였답니다. 저야 아직 젊은 편에 속하니 시간이 지나면 치유될 일이었지만 어머님에 대한 모든 가족의 걱정이 클 수밖에 없었어요. 시동생 내외와 의논을 했고 우리 모두는 어머님을 병원에 입원시켜드리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어요. 독감이 워낙 증세가 지독해서 계속 어머님을 집안에 모신다면 또 생각하기도 싫은 일을 경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였죠. 저 역시 병원에서 링게를 하나 맞고는 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그런데 지난번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일 처음 빈소에 찾아오신 것처럼 어머님이 입원하시자 또 시외삼촌이 처음으로 문병을 오셨더라고요. 너 내 말 명심하고 있지? 아니, 내 그때도 분명히 말했다만 네 수중에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아이들이 너를 대접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야. 절대 아이들한테 무조건 재산 넘기는 거 안 된다는 얘기야. 알아듣겠니? 시외삼촌은 꽤 흥분한 어조로 또 우리가 기분 나빠할 만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장례 때는 그냥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삼촌, 지금 저희들 의심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재산이나 받아먹고 어머니 모른 척하는 그런 사람들로 몰아가시는 거냐고요? 그런 말씀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 다 너무 안 좋은 상황이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재산 분배 얘기를 하실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하셔서 저희가 좀 서운했어요. 저희도 여기 서방님 내외도 그럴 사람 없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사람 말처럼 지금 그런 말씀 하실 때도 아니고요. 독감이라고는 하지만 증세가 너무 심하셔서 입원하시게 한 거예요. 그런 말씀 들으실 입장이 아니세요. 오해하지들 말게. 자네들이 꼭 그럴 거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 인심이 그렇다는 것을 말하는 거야. 자네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눈앞에 돈이 있고 없고는 천지 차이야. 지금이야 안 그럴 것 같지만 그건 모르는 일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내가 왜 이렇게 관여해야 하는지 자네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다 이유가 있어서 이러는 것이니 자네들은 빠져있게. 시외삼촌은 이날도 화를 내시며 돌아가셨지만 나중에도 몇 번을 더 찾아오셨죠. 그리고 오실 때마다 재산 분배에 대한 말씀만 하셨어요. 그때마다 조금씩 언성이 높아지셨고요. 이런 시외삼촌께 저희 내외와 시동생 내외는 오시는 것이 불편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야, 너, 빨리 내 얘기에 대답해. 확답 안 할 거야. 이러다가 자식들한테 재산 다 뺏기고 갈 데도 없는 불쌍한 노인네 되고 싶은 거냐? 급기야 시외삼촌은 어머님 앞에서 언성을 높이는 정도를 지나 병실이 다 떠나갈 만큼 큰 소리를 지르기까지 하셨어요. 어머님과 저 모두 정말 깜짝 놀랐고 마침 어머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들어왔던 간호사가 이 일을 목격하게 되었죠. 외삼촌의 목소리가 하도 크고 협박조로 말씀하셨기에 문병을 자제하시는 것이 환자의 건강에 좋으실 것이라고 간호사가 말하더군요. 그날 시외삼촌은 결국 간호사의 제지로 병실을 물러나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시외삼촌이 뭐라고 하셨건 어머님의 의지대로
재산 문제를 정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요양원에는 보내드릴 수 없다고 고집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가야, 내가 말이다. 친구들하고 한강에 물놀이를 갔는데 저쪽에서 파라나가 둥둥 떠오질 않겠니? 그래서 내가 얼른 물에 뛰어들어서 그걸 집어 내 팔에다 끼웠지. 그래서 내 팔이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되었단다. 얼마나 다행이었나 몰라. 이 말씀이 왜 그리 아찔하던지요. 어머니, 꿈 꾸셨어요? 꿈에서 한강변에 물놀이 가셨더랬어요? 감기만 어느 정도 좋아지시면 한강에 한번 모시고 나갈게요. 우리 여자들끼리만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시원하게 바람 쐬고 와요. 정신은 아찔했지만 저는 어머님께 최대한 담담하게 말씀을 드렸죠. 어머님은 그날은 그냥 꿈을 꾸었나 보다 하고 넘어가셨어요. 아가, 너 입덧 많이 심하다지? 내가 여기 넣어주려고 입덧에 좋은 것들 많이 모아놨다. 어서 가져다가 먹어라. 시어머니가 내주신 것은 문병객들이 가지고 온 음료수들이었답니다. 그리고 제 나이 50이 넘어 큰애가 20살이 넘었는데 입덧이라뇨. 아이고, 네 아버지 저녁상을 못 봐놓고 왔구나. 큰애 네가 가서 얼른 아버지 저녁 차려드리고 오너라. 가는 길에 아버지 좋아하시는 명태 사다가 매운탕 얼큰하게 끓여드려. 처음 팔이 둥둥 떠다니더라는 말씀을 하시고는 며칠 동안 이상한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하루에도 몇 번씩 마치 혼자 시간여행을 하시는 듯이 제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로 가셨다가 아버님 살아생전으로 가셨다가 하시는 거예요. 동서더러는 우리 둘째 며느리감이 왔어 하시면서 마치 동서가 집에 결혼하겠다고 처음 인사 왔을 때처럼 말씀하셨죠. 저희는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정밀 검사를 의뢰했어요. 어머님 머리에 대해서 자기공명 촬영이 이루어지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노인성 치매라는 것이었어요. 어머님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나를 여기다 가둬놓고 무슨 짓들을 하는 게냐? 내가 너희 둘이 짜고 내 방 뒤져서 내 팸을 훔쳐간 거 다 알아. 얼른 제자리에 갖다 놓지 못해? 아니면 벌써 팔아먹었니? 어머님, 왜 이러세요? 그렇게 단정하시고 반듯하시던 우리 어머니가 이게 웬일이세요? 동서가 결국 어머니를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같이 울었죠. 저와 동서가 그렇게 우는데도 어머님은 우리가 왜 우는지 분간을 못 하시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저렇게 빨리 나빠지시는 이유 내가 알겠어요. 정신에 문제가 생기는 병이니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큰 원인이지 않겠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데다가 외삼촌이 거의 협박이나 다름없이 재산 문제로 엄마를 자주 닥달하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다 쌓여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보시다시피 어머니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워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머님께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정말 이러시지 마세요. 저희가 다시는 병원에 못 오시게 조치할 수도 있어요. 시외삼촌이 약하게 콧방귀를 뀌시는 것 같더니만 품에서 뭔가를 꺼내 보이셨죠. 그것은 상당히 낡아 보이는 편지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잘 보라고들 하시고는 남편에게 먼저 그것을 보여주셨죠. 편지는 아주 놀랍게도 옛날에 아버님이 쓰신 각서였어요. 남편이 소리를 높여 각서를 읽었죠. 그 오래된 각서는 시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실 경우에 모든 재산을 시어머님에게 넘긴다고 말하고 있었답니다. 남편이 몇 번을 확인했지만 분명한 아버님의 필체였어요. 자, 잘들 봤지? 아니 내가 그저 아무 이유 없이 재산을 자네들 어머니한테 넘기라는 게 아니야. 이런 정확한 근거가 있다니까. 아마 조카들이 이 아버님 필체는 잘 알 테고 말이야. 그러니 아버님 뜻에 부합하게
재산은 모두 어머님 앞으로 해두게. 내 뜻이 아니라 돌아가신 자네 아버님 뜻이라고 각서에 쓰여 있지 않나? 시외삼촌은 각서를 들고 의기양양하셨지만 저와 남편은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각서는 아주 옛날에 쓰여진 것 같았고 그렇다면 두 분이 아직 젊으실 때인데 재산 분배에 관한 약속이 그때 당시 왜 꼭 필요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내용을 시외삼촌께 따져 물었죠. 그리고 알아들으시는지 못 알아들으시는지는 몰라도 시어머님께도 여쭤보았고요. 어머니, 옛날에 아버님이 어머님께 재산 분배에 관한 각서 써주셨어요? 어머니 혹시 기억나세요? 왜 이런 각서를 쓰시게 된 거예요? 아줌마는 누구세요? 누구신데 우리 연애 편지를 봤다고 하시는 거유? 그거 참 이상한 아줌마 다 보겠네. 어머님께는 물으나 마나였고 다시 시외삼촌께 묻는 수밖에 없었죠. 이상하게도 시외삼촌이 그 각서가 작성된 경위에 대해서는 우물거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각서가 왜 시외삼촌께 있는지도 의문이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역시 시외삼촌은 분명한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경위가 어찌 되었던 간에 내가 이걸 훔쳐오지 않는 이상 자네들 아버님이나 어머니 둘 중에 한 분이 내게 맡기신 게 분명하지 않은가? 이렇게 큰 것까지 내가 제시하는데 자네들이 몰라라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외삼촌은 거의 최후 통첩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각서가 이렇게 분명하니 재산은 모두 자네들 어머니 것이고 자네들 어머니가 지금 재산을 관리할 만한 상황이 아니자는가? 그러니 이 각서를 내게 맡기실 때야 분명히 나한테 어떤 역할을 주신 것이지. 그래서 재산은 자네들 어머니의 친오빠가 되는 내가 관리하겠네. 이의는 없을 거라고 믿고. 이 말에 시동생이 먼저 반박을 시작했어요. 각서라고는 하지만 정확한 유언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각서대로 하더라도 직계 자손인 저희들이 있는데 왜 그 재산을 외삼촌이 관리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건 아마 법도 저희 손을 들어줄 것 같은데요? 옳습니다. 엄연히 자식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왜 외삼촌이 재산 관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각서의 내용대로 어머니한테 모두 재산이 간다고 하더라도 재산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네 아이들이 모두 옛날에 네 남편이 써준 각서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데 이 각서 생각나지? 각서가 이렇게 분명하게 있는데 재산을 어떻게 하는 게 옳겠냐? 분명히 네 앞으로 재산을 명의 이전하고 관리는 각서를 가지고 있는 내가 하는 것이 맞겠지? 시외삼촌이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러운 상황에 계신 어머님께 물었죠. 그 각서 내가 다 알지. 재산이야 내 앞으로 다 해놔야지. 오라버니 말씀이 다 옳아요. 오라버님이 잘 알아서 관리해주세요. 그리고 너희들 있어봤자 시끄럽고 정신만 없으니 돌아가거라. 다들 보기 싫구나. 어서들 나가거라. 어머님은 평상시에 다정하고 온화하신 어머님이 아닌 것 같았어요. 엄한 말투로 시외삼촌이 하는 말을 옹호하셨고 정말 저희가 보기 싫으신 것 같았죠. 저희가 어머님의 말씀에 놀라서 우물쭈물하자 어머니는 더욱 험한 말투로 저희에게 나가라고 보기 싫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어머님께서 하도 강경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병실에서 물러나오는 수밖에 없었답니다. 어머니는 그 이후로 한동안을 우리를 보기 싫어하셨어요. 어떠신가 궁금하여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남편 앞으로 베개가 날아온 일도 있었죠. 그러는 동안 신이 난 사람은 바로 시외삼촌이었답니다. 시동생이 알아본 결과 시외삼촌이 이미 어머님의 위임장을 받아냈으며 유산 상속을 어머님 단독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는 것이었어요. 거기에 더하여 시외삼촌의 자녀들인 남편의 외사촌들도 그 일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는 것까지 시동생이 알아왔죠. 저희들은 정말 어이가 없었답니다. 일이 어떻게 시작돼서 이렇게까지 왔는지
그 경위를 도대체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더욱 혼란스럽고 어이가 없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첫째, 그 각서를 쓰는 일이 도대체 왜 필요했을까요? 두 분 다 젊으신 때에 쓰여진 것 같았는데요. 둘째, 그것을 왜 시외삼촌이 맡아가지고 계신 것일까요? 시외삼촌은 두 분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했지만 그것도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었어요. 도대체 아버님이 어머님께 써주신 각서를 왜 외삼촌에게 맡겨야 했을까요? 이런 의문으로 저와 남편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비록 보기 싫다고 하셨고 남편 앞으로 베개가 날아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어머님을 모시는 일을 게을리 할 수는 없었죠. 어머님의 상태는 아주 좋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일관성은 있으신 것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과거의 일정 시점에 머물러 계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어쨌든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창경원에 소풍 가기로 했죠? 집에다가는 친구 만난다고 했어요. 아직 집에다 결혼할 사람이 있다는 거 말 안 했거든요. 주로 이렇게 아버님과 연애하시던 시절의 이야기를 아버님께 이야기하듯 하시곤 했어요. 옛날로 돌아가 계신 것이었죠. 그리고 소풍 갈 때 싸가지고 갈 김밥을 준비해야겠다고 분주하시기도 했죠. 그리고 그때는 당연히 저를 모르시던 시대잖아요. 한동안 저를 못 알아보시고 호칭은 아줌마였어요. 그런 어머님 곁에 있다 보니 한숨이 저절로 나오더군요. 그렇게 연애할 때 아가씨로 되돌아가 있는 어머님을 그저 대책 없이 바라만 보고 있다가 제가 어느새 깜빡 잠이 들었었나 봐요. 예미야, 일어나 봐라. 얼른 일어나 보라니까. 내가 긴히 물어볼 말이 있다. 저는 그 에미야라는 호칭에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죠. 이제 저를 알아보신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어머니, 이제 저 알아보시겠어요? 어머니 여긴 어딘지 아시겠어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어머니. 네? 예, 큰애야. 내가 긴히 물어볼 말이 있다. 네 아버지가 남기고 간 재산 상속은 어떻게 되고 있니? 자세히 말 좀 해보거라. 어머님이 지난번에 모두 단독 상속 받으시겠다고 하셨고 관리는 시외숙님께 맡기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나 혼자 상속을 받고 너희 외삼촌에게 관리를 맡기겠다고 했단 말이냐? 정말로 내가 그런 말을 했어? 이 말씀을 자꾸 반복하시는 것으로 보아 당신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하신 말씀 때문에 일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큰애야. 내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그대로 녹음을 좀 해다오. 그리고 녹음된 거 잘 간직해야 한다. 저는 어머니가 시키시는 대로 핸드폰에 말씀하시는 내용을 모두 녹음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말씀은 가히 충격적인 것이었죠. 정말로 제가 기절할 만한 말씀들이었어요. 그런 놀라움을 안고 저는 시댁으로 가야 했답니다. 어머님이 안방에서 찾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을 찾아 안방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쉽게 눈에 띄질 않더라고요. 어머님의 말씀대로라면 시외삼촌이 아버님의 장례가 끝나고 주인도 없는 집에 들어와서 찾은 것이 바로 이것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도 어머님이 더 꽁꽁 숨겨두신 것 같았고요. 혼자 찾다 결국은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을 찾지 못하고 말았어요. 저는 집에서 자고 있는 남편에게 아주 급한 일이라며 도움을 청했죠. 남편은 잠자다 말고 급박한 저의 연락에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옷도 잠옷 위에 대충 점퍼 정도나 걸치고 뛰어왔더라고요. 뛰어와서 아직 숨도 돌리지 못한 사람에게 저는 우선 어머님의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을 들려주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저희한테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남편이 그 파일을 듣고 바로 오열하기 시작했죠. 저도 눈물을 참기가 어려웠어요. 남편을 붙잡고 같이 울었답니다. 그렇지만 한없이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남편과 저는 정말 손발이 안 보이도록 안방을 뒤지고 또 뒤져서 결국은 그것을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것을 찾아들고 숨도 제대로 돌리지 못한 채로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이미 하늘 한쪽에서 어둠이 걷히기 시작한 새벽 시간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동이 튼 다음이었고요. 가보니 그 이른 시간에 시외삼촌이 또 와 있더군요. 아줌마랑 아저씨는 누군데 이렇게 일찍 여기로 왔소? 아, 맞다. 우리 집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 부부네. 왜 우리 집 양반이 무슨 심부름이라도 시킵디까? 어머니가 또 우리를 못 알아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이 이러실 때마다 정말 저는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답니다. 잠깐 멀쩡하시더니 또 이러시니까 또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맏며느리라는 사람이 이 치매 걸린 시어머니 간병은 안 하고 어딜 갔다가 이 새벽에 오는 거야? 어떻게 믿고 내 동생을 맡길 수가 있겠어? 그리고 그 재산 분배 문제에 대해서는 각서를 본 이상 다 할 말이 없겠지.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할 테니 걱정들 말게나. 저와 남편이 아주 단호하게 이 말에 대하여 반박했어요. 외삼촌께 유산의 관리 맡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단 몇 푼이라도 외삼촌께 넘어갈 수 있겠죠. 아니, 쉽게 그렇게 되겠죠. 죄송하지만 단 한 푼도 외삼촌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너 이놈, 이제 머리 허옇게 되었다고 어른 취급을 해주니까 외삼촌이 웃음냐? 각서 분명히 네 녀석 눈으로 보았을 텐데. 그러니까 너희 녀석들이 아버지 유산에 눈이 멀어서들 이러는 거지. 내가 바로 이걸 걱정한 거야. 너희 둘이 다 차지하고 내 동생은 따돌리려고 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아냐? 남편은 침착하게 시외삼촌의 말에 대꾸하더라고요. 유산에 눈이 먼 건 저희들이 아니라 외삼촌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 그렇게 믿을 만한 증거가 있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죠. 시외삼촌은 빙글빙글 웃으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느냐? 너도 너희 어머니처럼 벌써 치매에 걸린 거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더라고요. 남편이 얼마 전에 시외삼촌이 품에서 옛날 각서를 꺼내던 것처럼 시댁에서 찾아온 것을 꺼내 보였어요. 그건 역시 오래된 문서였죠. 그런데 시외삼촌은 그 내용을 읽어주기도 전인데 그것을 보자마자 얼굴이 백지장처럼 되면서 곧 쓰러질 사람처럼 휘청거리더라고요. 문서에 쓰여있는 내용은 외삼촌의 의심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주인도 없는 집을 뒤져서 찾을 만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각서에는 우선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시어머님께 모든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인즉 절대로 시외삼촌에게 그 재산을 맡겨서도 안 되고 한 푼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각서의 끝에는 외삼촌 본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외삼촌의 지장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자네들이 상황을 제대로 알면 아마 나를 이해할 것이네. 그 문서에서도 우선 자네들 어머니에게 모든 재산이 가게 되어 있지 않나. 그리고 내가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데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 남편과 저는 시외삼촌이 우기자 결국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어머님이 녹음해 두신 내용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었죠. 제가 녹음을 하면서 경악했던 것은 놀랍게도 남편과 시동생은 어머님의 자식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 문서는 꽁꽁 숨겨져 있었던 시아버님이 남기신 일기장 속에 있더군요. 그 일기장을 어머님께서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겨두었던 것이었어요. 일기장의 내용이 어제 어머님으로부터 듣고 녹음한 내용과 일치했답니다. 여보, 당신이 화가 많이 나 있다는 거 잘 알아. 그렇지만 이 아이들은 분명 내 아이들이야.
당신에게는 살면서도 그리고 죽어서도 100배 사죄할 거야. 하지만 이 아이들을 내가 버리지 않도록 도와줄 사람은 당신뿐이야. 당신이 지금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알아요?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아이를 못 갖기로써니 바깥에서 살림을 차려서 다른 여자에게서 자식을 낳아와요? 그래놓고 나더러 키워달라고요? 난 그렇게 못해요. 나하고 헤어져서 이 아이들 둘 당신이 키우세요. 당신하고 헤어질 수 없어. 뻔뻔하다고 생각되겠지만 헤어질 생각이었다면 몰래 다른 살림을 차리지 않았을 거야. 이혼하고 다시 결혼을 했겠지. 부디 헤어지자는 말은 하지 말고 아이 불쌍한 어린 것들도 좀 생각해줘. 다른 생각 말고 어미 얼굴도 기억 못할 나이에 어미를 잃은 불쌍한 것들이라고 생각 좀 해줘. 남편과 시동생의 어머니는 아버님이 다른 살림을 차리셨던 어떤 분이었고 그분이 병을 얻어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그 일기장이 말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돌아가시자 아버님은 어린 아들 둘을 어머님께 데려와서 키워줄 것을 눈물로 호소했다는 것이었죠. 일기장은 또 말하고 있더군요. 집사람, 즉 우리 시어머니께서 아이들 둘에게 동정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가엾은 것들,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돌봐줄 사람이 없게 됐니? 네 엄마라는 사람도 참 무정하구나. 이렇게 예쁜 것들을 놔두고 먼저 세상을 버렸으니 말이야. 하기야, 그 사람인들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니? 아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떼었을 테고 눈도 제대로 감지 못했겠지. 며칠간 아이 둘에게 눈길을 주지 않으셨던 시어머님이 물을 데워 아이 둘을 씻기고 아기들이 먹을 만한 음식을 장만하시기 시작했다죠. 각서가 만들어지고 어머님이 각서에 지장을 찍은 시점은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미 엄마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한 이유라는 것을 일기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내 아들 둘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 내 집사람이 키워준다면 내 모든 재산을 집사람에게 줄 것이다. 집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할 생각이다. 아버님께서 이 내용을 각서로 어머님께 남기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님은 예나 지금이나 돈에 큰 욕심을 보이지 않으시고 불쌍한 일을 보면 그냥 못 지나치는 어진 분이시죠. 그렇게 아들 둘이 어머니의 아들로 자라나게 되었던 것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시어머니의 친정에서 곱게 볼 리가 없었죠. 친정에서는 온통 난리가 났고 그 중에서도 시어머니의 오빠 되는 시외삼촌이 가장 분개하셨다고 일기장에 쓰여 있었어요. 내 동생이 우리 집에서 어떤 딸인데 첩 자식을 키워야 한다는 건가? 매제, 자네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떻게 뻔뻔스럽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우리 집에서 이걸 문제 삼아서 절대 이렇게 못하게 할 거네. 아이들 당장 고아원으로 보내! 그러나 시아버님은 시외삼촌의 성격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돈이라면 시외삼촌의 이 난리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일기에 쓰고 계셨죠. 그리고 실제로 큰 돈이 시외삼촌에게 건네졌던 것 같더군요. 두 번째 각서는 바로 이 시외삼촌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아는 아버님이 당신 사후의 일을 걱정하셔서 만들어 놓으신 비장의 무기 같은 것이었어요. 형님으로 성격으로 보아 내 집사람에게 재산이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냥 보고만 있을 리가 없다. 어떻게든지 내가 죽고 난 후의 일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두 번째 각서를 구상한 것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서에는 모든 재산이 어머님께 돌아간다는 것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시외삼촌이 재산을 가져가거나 관리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따라서 이 각서가 가장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시외삼촌 본인의 확인과 동의가 있어야 하겠죠. 큰 돈을 건넨 바로 후라서 그런지 시외삼촌은 흔쾌히 그 각서에 지장을 찍어서 동의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답니다. 시어머님과 남매 사이기는 했지만 그 성격은 결코 닮지 않았던 것 같아요.
슈의 삼촌은 아버님으로부터 큰 돈을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그 돈을 다 탕진했고 다시 돈 욕심을 냈다는 것이었어요. 시아버님이 어머님께 써주신 첫 번째 각서의 존재는 어머님의 친정에서는 모두 알고 있었다죠. 어머님의 친정 식구들이 아버님의 두 집 살림과 아이들 때문에 몹시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친정 식구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그렇게 돈 문제라도 어머님께 유리하게 해두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미 아이들을 키우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과 정도든 상태였기 때문에 어머님으로서는 친정 식구들을 달랠 필요가 있으셨겠죠. 그래서 그 각서를 들고 친정에 찾아가셨고 친정 아버님께서 고이 간직하셨던 그 각서가 외삼촌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다시 현재로 돌릴게요. 때마침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고 옛날 일은 다 잊을 것이라 여긴 슈의 삼촌은 그 첫 번째 각서를 들고 와서 돈을 자신의 관리하에 두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모르는 게 있다. 자기 아이들도 아닌 애들을 키우다가 너희 어머니가 심한 우울증을 얻었다는 거 모를 거다. 너희들 엄마가 너희 둘과 함께 세상을 뜨려고 약까지 마련했었어. 너희 어머니가 이미 조금 약을 먹었고 이제 막 너희들에게 먹일 차례였어. 그걸 발견해서 살려준 게 누군지 아냐?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너희들 지금 이 세상에 없을 거야. 슈의 삼촌은 그야말로 바라기라고밖에 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셋이 죽으려고 했던 것을 말린 것이 자신이라는 것을 몇 번이나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었죠.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다. 내가 잠시 약한 마음을 먹었었어. 앞길이 구말리 같은 너희들을 데리고 떠날 생각을 했으니 내가 니들에게 정말 미안한 일이 바로 그 일이로구나. 눈에 초점도 없이 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물끄러미 보시고 계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보이며 남편과 시동생을 붙잡고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어머님, 사람이 살다가 한번 그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께서 이 사람과 서방님 키우신 생각하면 저는 눈물이 나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얼마나 힘이 드셨겠어요. 어머니 제발 그 일을 마음에서 지워버리세요. 네? 어머니는 남편과 시동생을 붙잡고 연신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눈물을 보이셨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눈물로 키워내신 두 아들, 남편과 시동생은 물론 자신들이 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죠. 하지만 두 사람은 이내 외삼촌의 폭로, 즉 셋이 함께 죽으려고 약까지 마련했었다는 말을 듣고도 어머니를 감쌌답니다. 엄마, 우리 둘이 엄마 눈물 속에서 아프게 성장했다는 거 너무나 잘 알 것 같아요. 엄마, 정말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엄마, 생 목숨을 끊으시려고까지 하신 어려운 상황을 겪으시면서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친어머니가 아닌 적이 없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엄마를 힘들게 했을까요? 너무나 잘 알아요. 엄마, 그래서 우리한테 미안해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우리 둘의 존재가 엄마한테 더 미안해요. 얘들이 학교에서 올 시간이 다 됐는데 어디서 또 공만 차고 집에 안 오나 보다. 배가 많이 고플 텐데. 어머니는 다시 시간여행을 하고 계셨죠. 남편과 시동생의 어린 시절로 말이에요. 아저씨, 우리 애들 못 봤어요? 여기 공터에서 매일 공차던 형제 둘인데 오늘은 다른 데로 갔는지 없네. 우리 애들 좀 찾아줘요, 아저씨. 어머니가 남편더러 어린 시절에 그 형제 둘을 찾아달라고 하셨죠. 네, 제가 꼭 찾아드릴게요. 그리고 찾으면 배고프지 않게 먹을 것도 사줄게요. 걱정하지 말고 댁에 돌아가 계시면 아들임 둘 데리고 곧 갈게요. 아유, 고마워요, 아저씨. 꼭 집까지 데려다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애들 찾아서 우리 집에 오시는데 내가 저녁이라도 대접할게요.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해주시는 음식이 늘 맛있었어요. 솜씨가 좋으시다고 온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죠. 저도 이 대목에서 그냥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어버렸어요. 동서도 시동생도 같이 울고 있었죠. 남편이 다시 한번 아들 둘을 찾아서 데리고 갈 테니 안심하시라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편하게 잠이 드셨습니다. 아, 나를 빼놓고 다들 미리 짰구만. 내가 이대로 물러날 줄 알아. 자네 둘이 내 누이 혼을 다 빼먹은 거야. 그래서 저렇게 몹쓸 병에 걸린 거라고. 내가 소송을 해서라도 꼭 찾을 건 찾을 테니 기다려보라고. 자신의 폭로에도 남편과 시동생이 흔들리지 않자 시외삼촌은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병실을 떠나버렸어요. 하지만 시외삼촌이 무슨 근거로 소송을 걸겠어요. 각서 2장이 시어머님께로 재산이 모두 가도록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재산에 시외삼촌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는 2번째 각서에는 버젓이 외삼촌의 지장까지 찍혀있는 판이었습니다. 시외삼촌은 그 이후 몇 번을 더 찾아와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하다가 또 회유를 하다가 협박을 하다가 등등 별수를 다 쓰더니 통하지 않으니까 연락을 끊더라고요. 우리가 그분을 찾을 이유는 없었어요. 그렇게 시외삼촌과의 연이 끝이 났답니다. 자네 시어머니 상태는 좀 어떠신가? 내가 가본다 하면서도 가보질 못하고 있네. 우리 영감도 아파서 누워있는 상태라서 말이야. 어머님 잘 계세요, 이모님. 제 남편과 서방님 어릴 때 한참 재미있게 2 사람을 키울 때에 계시면서 마냥 행복하세요. 그런데 우리 오라버니 혹시 자네들한테 연락 없었나? 우리하고도 연락이 안 돼서 말이야. 그런데 그 집 애들하고는 어렵게 연락이 됐지. 주식 투자한다고 빚까지 얻어서 다 쏟아부었는데 거의 다 값이 떨어져서 종이장이 되었다는구만. 집도 경매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오빠가 그렇게 크게 한탕하려는 마음이 어릴 때부터도 있었어. 저희라고 시외삼촌이 어디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나요? 이제는 저희하고도 연락을 끊으신 것을요. 다만 시이모님과의 전화를 통해서 돈을 탐낸 이유 중에 하나가 무리한 주식 투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나 요양원으로 보내다오. 요양원에 가야 니들이 덜 힘들지. 요즘은 요양원 시설도 좋다니까 나 좀 보내줘. 어머니가 자식이 없어요? 며느리가 없어요? 왜 멀쩡한 집을 두고 요양원을 가세요? 제가 요양원보다 훨씬 잘 모실게요. 무엇보다 저는 어머니가 어느 때에 계신지를 잘 알잖아요. 남편과 서방님이 어릴 때에 계신지 아니면 지금에 계신지 말이에요. 요양원 사람들이 아무리 전문가라도 그건 몰라요. 저는 어머님이 어느 때에 계시건 거기에 맞게 대화해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요양원을 가시겠다고 하시는 어머님을 집에 모시고 있답니다. 얘 큰애야, 작은애한테도 좀 전해다오. 내가 사실 약한 마음 먹고 너희들 데리고 세상 뜨려는 생각을 했단다. 그게 두고두고 미안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둘째한테도 내가 많이 미안해한다고 용서해달라고 전해다오. 엄마가 그런 마음을 가지실 정도로 힘이 드시면서도 이렇게 반듯하게 키워주셨잖아요. 엄마, 우리가 죄송해요. 얼마나 힘이 들고 암담하셨으면 그런 생각까지 다 가지셨을까요? 아버지도 하늘에서 많이 미안해하고 계실 거예요. 엄마, 그 일은 제발 잊어주세요. 그리고 즐거웠던 일만 생각하세요. 저 학교에서 1등 했을 때 기억하세요? 우리 다 대학교에 한 번에 붙은 거 기억하시죠? 그런 생각만 하세요. 네? 이렇게 말하면서 남편은 돌아서서 늘 눈물을 찍어내곤 했죠. 나는 말이야, 우리 엄마를 우리 집에
늘 뵐 수 있도록 모시고 있으면서도 엄마가 그리워. 과거에 가 계실 때면 현재에 안 계신 엄마가 그립고, 현재에 계실 때면 어릴 때 따스하시고 건강하셨던 그 엄마가 그립고 말이야. 늘 보면서도 늘 그리운 사람이 있다는 시였던 건가, 노래였던 건가. 그 말이 이렇게 실감날 수가 없어. 그런데 당신이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어머니가 과거에 계시건 현재에 계시건 말이죠. 결국은 바로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어느 시간에 계시다는 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디 계시느냐가 문제죠. 만일 여기 계시지 않는다면 어머니가 과거에 계시건 현재에 계시건 우리는 어머니를 뵐 수 없잖아요. 늘 이렇게 어머니를 뵙고 살고 싶은 마음에서 집에서 모시는 거고요. 남편은 제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답니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는 것을 보니 말이에요. 어머니는 여전히 시동생이나 남편을 붙잡고 미안하다고 했다가 또 아들들이 배고플 때가 됐다고 걱정하시는 등 과거와 현재를 여행하신답니다. 저는 시동생에게도 어머니가 바로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었어요. 저 역시 어머님이 건강하셨을 때가 그립죠. 그 좋은 솜씨로 때맞춰 담가주시던 그 김치 맛을 어떻게 잊겠어요. 다른 시어머니들처럼 명절이다 제사다 해서 며느리들이야 고생을 하건 말건 상관 안 하시는 분도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우리 일을 줄여주기 위한 쪽으로 집안 행사를 치르곤 하셨죠. 우리 어머니 왜 그리 미안한 일이 많으실까요? 가끔 정신이 드실 때면 저에게도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신답니다. 당신이 편찮으셔서 저를 고생시키고 있으니 미안하시다고요. 그러면서 또 요양원에 보내달라고 하세요. 저희 부부는 물론 우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어머니가 편안하게 눈을 감으실 그날까지 정성껏 모실 거랍니다. 그것이 아무리 힘든 일이 됐건 아이를 못 낳는 자신의 처지에서 자신의 아이도 아닌 아이 둘을 키워내는 것만 할까요? 그것을 어머님이 아시고 마음 편안해 하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 내외와 시동생 내외의 마음이랍니다. 지금까지 두서없이 저와 제 시댁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건강하게 100세를 사는 시대는 아니죠. 저희처럼 치매 노인을 모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해요. 이것만 생각해 주세요. 그분들이 지금 당신들을 모시고 있는 아드님, 따님을 키워낸 일이 치매 부모님을 모시는 것만큼이나 힘들었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가끔 정신이 돌아오면 여전히 자식 걱정만 하신다는 것 말이에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